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페인 절대왕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선생님이 그 절대왕정이라고 하는 정치적 체제가 가지는 특징들을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각국의 절대왕정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 보통 우리가 절대왕정 중에서 가장 빨리 나타났다고 보여지는 게 스페인 절대왕정, 그리고 영국의 절대왕정. 그래서 대체로 16세기에 가장 절정기에 달했던 절대왕정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오늘은 스페인 절대왕정을 살펴볼게요. 스페인의 위치는 여러분 아시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 우리가 보통 유럽 지도를 보면 제일 왼쪽 서쪽에 있는, 끝에 있는 거죠. 그리고 툭 튀어나와 있고, 이 지역이 이베리아 반도로 불리고, 예전에 그 로마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이베리아 반도 지역에는 이슬람 세력이 많이 들어갔다. 8세기 왕국을 건설하기도 했고,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이제, 이슬람이 많이 진출한 그런 지역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죠. 근데 이제 위쪽에 있던 카톨릭 세력들이 이쪽을 계속 밀어낼 겁니다. 우리 신학로 개척 시간에 배웠는데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카톨릭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을 쫓아내는 과정, 레콩키스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콩키스타 과정을 통해서 이베리아 반도에서 계속 이제 쫓아내면서 국가가 형성되는데, 그 국가가 여러분이 아시는 국가 두 개, 하나는 포르투갈, 하나는 스페인. 에스파니아하고 스페인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만들어낸다. 라고 아마 우리가 지리상의 발견, 신학로 개척할 때 배웠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1360년에 이베리아 반도의 지도를 보시면 큰 나라의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왼쪽에 이제 포르투갈이 이미 14세기가 되면 국가로서 거의 완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여러분 카스티아라고 보입니까? 카스틸레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우리가 이걸 예라고 번역해서 발음을 해서 카스티아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던 게 아라곤입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 그 신학로 개척할 때 아마 발표자가 설명을 했겠지만 위에서부터 계속 조그마한 국가들이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하면서 계속 이슬람을 밀어내서 나중에 14세기가 되면 대충 이런 구도로 가고,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스페인이란 나라는 카스티아와 아라곤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나라다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 주역이 누구냐 하면 이사벨라 여왕과 페르난도 국왕입니다. 그래서 이 18살에 카스티아의 이사벨라와 아라곤의 페르난도 왕자가 결혼을 해서 1469년에 드디어 스페인, 에스파니아 연합 왕국이 이제 결성되면서 스페인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스페인은 이렇게 두 명의 공동왕이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에스파니아의 그 이사벨라 여왕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분이 먼저 청혼을 한 것으로 또 여성이 남성에게 먼저 청혼을 한 것으로도 유명하고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이라서, 그라나다, 우리가 앞에 그 나왔던 여기 그 밑에 있는 지역 있죠. 이슬람 세력권들을 끊임없이 밀어내는 레콩키스타를 완성하는 국왕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콜럼부스를 신학로 개척하도록 지원해줬던 사람도 이사벨라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사벨라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자, 이게 이제 좀 그림이 너무 다르죠. 여기 이 얼굴과 이 얼굴은 너무 미화된 측면이 있긴 합니다. 자, 어쨌건 그 이사벨라가 1492년에 그라나다, 마지막 남았던 이슬람의 본거지 이베리아 반도에서 밀어내고 드디어 레콩키스타를 완성한다. 그래서 스페인, 이제 이베리아 반도에는 포르투갈이란 나라와 스페인이란 나라 딱 두 개만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 나라에서 절대왕정, 에스파니아의 왕실 가계도를 좀 보셔야 되는데, 한번 보시면, 자, 이사벨라와 페르난도가 결혼을 해서 스페인을 만들고, 그 스페인 왕실의 그 다음 후계자들을 보면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다 거의 빨리 죽고요. 끝까지 남는 이제 그 자녀가 여기 보면 후아나라고 있습니다. 후아나. 영어로는 조애나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후아나라고 발음을 하고요. 그리고 더 어린 딸이, 작은 딸이 캐서린, 우리가 영어로는 캐서린, 아니 스페인어는 카트리나 이렇게 부르는데
두 딸이 있었는데 이사벨라와 페르난도가 둘 다 왕실 그 옆쪽에 있는 다른 나라의 강대국들의 왕실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유럽의 왕실들은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이게 결혼이 일종의 정치적 행위거든요. 그래서 결혼 동맹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옆에 나라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었기 때문에 거의 유럽의 왕실을 보시면 다 혈통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에스파니아의 왕실에서 두 명의 공주가 시집을 갔는데 한 명은 합스부르크, 우리가 신성 로마 제국 합스부르크 아시죠? 신성 로마 제국의 합스부르크 왕가로 갔고요. 한 명은 영국의 튜더 왕가로 시집을 갑니다. 그래서 후아나는 합스부르크의 우리의 필립 더 핸섬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미남왕 되게 얼굴이 잘생겼나 봐요. 그래서 그 미남왕 필립한테 시집을 갔고 카타리나는 튜더가로 가서 영국의 헨리 7세의 아들이었던 아서 튜더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서가 캐서린과 결혼을 했다가 뭐 얼마 못 살고 죽었기 때문에 또 그의 동생이었던 아서의 동생 헨리 튜더와 다시 결혼을 하거든요. 이 헨리 튜더가 나중에 여러분 헨리 8세가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자 캐서린이 두 번 재혼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영국 종교개혁이나 영국 절대왕정을 할 때 선생님 한 번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자, 어쨌건 두 명의 공주를 어디로 보냈다? 하나는 신성로마 제국, 하나는 어디로요? 영국으로 보냈다. 자, 합스부르크에 갔던 후아나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 카를 5세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주 중요한 인물. 우리가 종교개혁할 때 루터를 보름스 국회로 불렀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를 5세의 아들이 펠리페 2세.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름 펠리페 2세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캐서린은 여러분이 나중에 영국 때 보시겠지만 튜더 가문에 시집을 가서 일단은 아서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그의 동생이었던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랄까요? 헨리의 입장에서 보면 형수랑 그리고 캐서린 입장에서 시동생이랑 다시 결혼하는 건데 그래서 그 헨리와 결혼해서 자녀를 하나 가집니다. 한 명밖에 못 가졌는데 그 자녀가 딸이거든요. 그래서 그 딸의 이름이 메리입니다. 메리. 우리가 이 사람이 나중에 피에 메리, 블라디 메리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자, 요렇게 여러분 가계도를 일단 정리를 하고 선생님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자, 필립 더 핸섬 아까 얘기한 자, 그 캐서린 후아나가 결혼한 게 신성로마 제국이었죠. 그래서 필립 더 핸섬과 결혼해서 후아나와 필립 사이에서 난 인물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카를 5세라는 인물입니다. 이 카를 5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1520년부터 스페인의 황제 카를로스 1세입니다. 사실 후아나는 정신이 좀 이상해지기 때문에 왕위 계승권을 박탈당해가지고 그의 아들한테 왕위권이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카를 5세라는 인물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카를 5세가 그 스페인의 왕입니다. 그 스페인의 카를 5세의 영토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합스부르크가 유럽에서 가지는 영토를 보시면 오른쪽에 여기 있는 오스트리아 쪽 독일 중부에 있는 이쪽 지역에 대한 영토를 가지면서 동시에 스페인 영토 그리고 이탈리아 남부 그 다음에 저쪽에 저지대라고 부르는 네덜란드 벨기에 있는 지역 이런 프랑스의 일부 뭐 이런 영토까지 전부 합스부르크의 영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카를 5세는 당시에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스페인의 황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식민지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땅이 많은 남자 뭐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다가 카를 5세가 퇴임하기 직전에 카를 5세는 선위를 자기가 죽기 2년 전에 해요. 그래서 자기가 수도원에 들어가는데 어쨌건 그때 선위를 할 때 이 지역을 쪼갭니다. 어디로? 오른쪽에 있는 원래 그러니까 친가 쪽에서 받은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 지역 그 신성 로마 제국 지역의 땅은 자기 동생 페르디난트에게 그리고 나머지 외가 쪽에서 받은 영토는 자기 아들 펠리페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합스부르크가 오스트리안 합스부르크와 스페니쉬 합스부르크로 나뉘어지는 거죠. 이때부터 그 혈통으로 보면 자 그래서 스페인의 가장 강력한 왕권은 언제 나오느냐? 그의 아들이었던 펠리페 2세 때 나옵니다. 자, 이 시기를 보면 16세기네요. 16세기 후반은 사실
스페인으로 보면 가장 국력이 강성했던, 가장 힘이 셌던 시기이고 스페인 절대왕정이 가장 최절정에 이르렀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펠리페 2세의 시대가 스페인으로서는 가장 이제 최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펠리페 2세가 죽으면서 사실은 이제 이 왕조는 망조가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 어쨌건 에스파니아 절대왕정의 가장 극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펠리페 2세이고요. 이 펠리페는 자, 아버지로부터 이베리아 반도, 네덜란드, 부르고뉴, 밀라노, 시칠리, 저기 있죠? 예, 나중에 필리핀 지역까지, 왜냐면 스페인이 이제 그쪽을 탐험을 통해서 얻었으니까 마젤란 때, 아메리카의 통치권까지 물려받았고요. 펠리페 2세가 수도를 마드리드로 옮긴 왕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왕궁을 지었죠. 엘 에스코리알. 예, 여러분이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에 가시면 가장 예, 뭐랄까요? 강력했던 군주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자, 이거 펠리페 2세의 동상, 쌤 얼굴이 있어가지고 이거 잘렸네요. 이거 쌤 찍어온 사진인데요. 자, 펠리페 2세의 영토,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있네요. 왜 색깔이 저긴 다를까요? 이베리아 반도.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580년에 포르투갈이 같은 색깔이 되어 있죠. 1580년에 포르투갈이 왕통이 끊기면서 이게 스페인에 다시 합병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의 영토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아주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야 될 것은 연두색 지역이죠. 왜 저 지역은 초록색이 아니고 연두색일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